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기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시각 헌재에 나가 있는 유서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기일보다 다소 늦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환 변호사에게 대통령이 왜 늦게 출발하냐고 묻자 청구인인 국회 측 진술을 들으려니 피곤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을 이어갈 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사실상 이 헌재 결정 전 국민들에게 육성으로 전해질 마지막 발언일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예상이 됩니까? 네, 최후 진술 내용은 윤 대통령이 자필로 직접 썼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하며 막판 조율을 거친 걸로 보입니다. 우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다. 2시간짜리 평화적 계엄이었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통한 국회 기능 마비는 없었다. 선관위 병력 투입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검증을 위해서일 뿐이다라는 게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온 주장의 요지였죠. 조금 전 마무리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 내용도 유사했습니다. 국회 봉쇄도, 국회 의결 방해도, 정치인 체포도 모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40분가량 발언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가 담길지, 국민 통합의 내용이 들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요. 비상계엄 84일, 탄핵소추 73일 만에 탄핵 심판 변론 절차도 매듭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달리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이미 입증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해 국가를 사유화하려 했고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대통령직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가 무참히 짓밟힌 날이라고 청구인인 국회 측은 규정했습니다. 무장군인은 유리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탄핵 심판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하고 지휘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계엄군이 침탈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을 체포하고 감금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빠져 끔찍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내내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며 음모론과 부하 탓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며 계엄 이후의 세상은 독재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국회 측은 위헌 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회 측은 또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단이 내일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뤄냈고 내란에 맞서 국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쌓아올린 민주주의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1987년 이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에 거스를 수 없는 성취입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쯤 계엄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포고령이 무서워서 처단받을까 봐 무서워서 친구들과 카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해놓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모순적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그날 밤 비극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단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릇된 현실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까지 그 시작은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겁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바로 전날 명태균 씨에게 직접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라고 얘기했던 이 통화 녹취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당시 통화 내용의 일부였는데 오늘 그 전체 분량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콕 집어서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 게라며 명 씨를 거듭 안심시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발표 전날이던 지난 2022년 5월 9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하여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명 씨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김 전 의원의 대선 공헌도를 다시 언급했고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당내 분위기도 윤 대통령에게 슬쩍 거론합니다.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명 씨의 거듭된 요청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정확히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자신이 이미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다며 명 씨를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 의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2분 32초 분량의 이 통화가 있은 지 한 달 뒤 김영선 전 의원은 10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개된 녹취에 대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이 해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민간인인 김 여사는 통화에서 당시 친윤 실세로 불렸던 현역 국회의원들을 직책도 붙이지 않은 채 권성동, 윤한홍이라고 이름만 부르며 명 씨를 다독였는데요.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하는 이들에겐 당선인이 지금 전화해서 그냥 밀어라고 했다면서 명 씨를 거듭 안심시켰습니다. 군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통화는 윤석열 당선인과 명 씨가 연락하고 40분 정도 지나서 이뤄졌습니다. 오전 10시 49분, 김 여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 있는데 할 수 있어. 유상현한테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윤 당선인으로 보이는 음성도 함께 잠깐 들리다 통화가 이어집니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윤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해서 먼저 얘기한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국민의힘 공관위 측에 전달했다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다시 확인해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당내 반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윤핵관이 당선인 뜻이라며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압박했다는 명 씨 말에 김 여사는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라고 답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명 씨는 이튿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걱정 말라던 김 여사 말대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단수 공천도 통화 다음 날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분량은 59초.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실을 자신의 육성으로 남긴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지난해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은 급히 대국민 담화를 잡고 어찌됐든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취임식 전날이라 공천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없었고 당시엔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했죠. 결국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비상계엄 모의의 한창일 때 겉으론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통화는 취임식 전날 이뤄졌습니다.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없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고 3차례나 반복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윤 대통령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던 해명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 배경에 윤 대통령 부부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당내 상황도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당선인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했다고 하자 이 대표가 내비라고 답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등 공천 관련 핵심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명태균 파문이 불거지기 1년 전 작성된 국민의힘 감사보고서에도 등장합니다. 대외비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 개입설 등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을 갑자기 공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미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오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녹음을 모두 확보했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이 사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관위에다가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힘을 썼다는 건데 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육성 통화 녹음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더 뚜렷해진 셈인데요. 우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당내에서 경선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대해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물론 여러 명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명 씨가 확신을 못하자 윤 의원에게 다시 얘기하겠다는 약속도 하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 등 유의미한 증거는 일단 확보가 됐지만 공천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도 향후 수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한 날짜가 대통령 취임 전날이잖아요. 전날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9일이 취임식 전,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아닌 건데요. 이튿날부터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만 이 당선인을 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공무원이 아니다. 딱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국회에 나온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건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소환 조사 가능성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을 비롯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또 조태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자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통화 녹음과 통화 기록을 대부분 확보해놓고 수사를 미적된 걸로 드러나 수사를 뭉개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모레부터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를 조사하기로 한 만큼 공천 개입의 정점인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자, 이번엔 정말 그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풍쟁이의 녹취라고 깎아내리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달 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모두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고 당사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조국혁신당도 민간인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해 공천을 쥐락펴락했다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며 몸이 부서져라 도왔다는 명태균에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영선 공천으로 보답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특검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검찰이 온갖 핑계를 대며 수사를 미뤄온 김건희를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반면 공개된 녹취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한 인물로 언급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허풍쟁이의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천하의 허풍쟁이의 녹취록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공개된 육성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참 순수하다며 두둔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경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권주자 상당수가 명태균 의혹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국민의힘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숙명여대가 3년 만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얼마나 베꼈는지 표절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MBC 취재 결과 내부에선 미술 분야 관행이라며 김 여사를 두둔하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냈습니다. 김 여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보한 민주동문회 측도 받아들이면서 논문 표절은 결국 확정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이 순서는 종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빨리 나가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의 신청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오래 걸린 시간만큼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논문 표절을 심사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이 관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작성된 시점에는 엄격한 표절 기준이나 연구윤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표절로 보기 어렵다거나 김 여사가 인용 표기를 누락한 내용은 미술 이론이나 미술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상식이란 의견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났었다는 얘기만 전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합니다. 표절로 결정하긴 했지만 숙명여대는 얼마나 베꼈는지 표절 비율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교육대학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표절 정도에 따라 논문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논문이 철회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됩니다. 학위 취소를 빨리 좀 진행을 하라라는 요구를 좀 할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보고 요구하고 해야죠.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사라지면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에서 쓴 논문 4편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민대는 앞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냈고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 쓴 데에 대해선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까지도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으면 이런 방구 의논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끝까지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둔 아침,
윤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온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구속됐는데도 왜 이렇게 가혹하냐는 주장을 폈습니다. 왜 일국의 대통령에게만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을 가혹하게 하는데 일반 서민분들이 얼마나 더 강압에 의해서 시달리겠는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시간이 다가오자 친윤계 의원들은 속속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지키기 선봉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 원조 친윤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듣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기자들 앞에 서자 헌재 흔들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친윤계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로운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으면 이런 반구 의논도 없이 결정했겠느냐고 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 두고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인 것처럼 감싼 겁니다. 외로운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협력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여당, 왜 우리가 그걸 진작에 못했을까?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한다. 조기 대선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다르니 분열은 안 된다고 보수 진영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여당 쪽에서 다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정치권 입문을 도왔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한 건데요. 감사원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안을 제안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온 권 원내대표가 최후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커다란 불평과 전국의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진솔한 그런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도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 창출에 참여한 정치인 개인 자격으로 변론을 참관하겠다며 국민 통합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은 SNS에 고교 동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진술이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렵다며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친구의 문자를 받고 최 전 의원은 구국의 결단이라 해도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결코 원하지 않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최 전 의원은 계몽령이나 부정선거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보수 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또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춰볼 때 홍장원, 곽종근 진술이 큰 틀에서 일관성 있고 믿을만 하다고도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최종 변론이 진행된 오늘도 헌법재판소 근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반성 없이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분노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현준 기자, 시민들이 이렇게 모인 게 작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쭉 계속된 거죠?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인인 오늘 시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운 겨울 내내 거리를 지킨 시민들은 탄핵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서로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직접 나서는데요. 윤 대통령측을 끝까지 반성 없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신속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길 촉구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된 정부, 끝까지 반성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결국 권력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국민이 이깁니다. 당연히 8대 0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인원들을 끌어내라를 이제 요원들로 끌어내라라고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똑같이 단어로 장난치는 거 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찾아 마지막까지 내란 혐의 피의자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당인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지금도 내란에 함께한 국민의힘 여당에 대해서 해체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선 빠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50m 넘는 높이의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교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졌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고속도로 고가도로 공사 현장. 다리 위 파란 크레인이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교량 상판이 엿가락 휘어지듯 잇따라 무너져 내립니다. 교각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크레인 사이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흙먼지가 발생된 걸 딱 보고 나서 불났나 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빔이 다 없어진 거야. 하고 빔이 쏟아졌구나, 무너졌구나.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세종 포천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52m 높이의 교각에서는 노동자 10명이 크레인을 이용해 교량 상판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전원이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소방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교각 위 빔 작업 확인 및 빔 거치 작업 중 런처 기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10명이 추락 매몰되었습니다. 숨진 노동자 4명 가운데 2명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를 바치던 교각만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시공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교량 아래로는 오늘도 차량이 통행했던 국도가 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약 5초 전에도 이 도로로 버스 등의 차량이 지나다녔는데요. 아찔했던 사고 순간을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을 잇는 34번 국도를 달리던 차량의 뒤로 트럭과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이어 교량 아래에서 녹색 농어촌 버스 한 대가 반대편 차로로 스쳐갑니다. 그리고 약 5초 뒤 왼쪽에 보이는 교량이 V자 모양으로 꺾이더니 조금 전 차량이 통과한 도로 위로도 교량 상판이 V자 형태로 무너져 내립니다. 운전자는 조금만 늦었어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지나왔는데 차 떨리고 뒤돌아보니까 막 대포 쏘는 것이 막 소리가 막 나가지고 찾으니까 이미 다리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붕괴 사고 당시 교량 윗부분은 지면과 연결된 상판 끝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뒤 상판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앞쪽부터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하얀 콘크리트 먼지가 피어올랐고 인근을 달리던 운전자들은 지진이 발생한 듯 엄청난 진동이 이어져 차량 밖으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봇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 문을 열고 닫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나왔어요. 보니까 뒤에가 이미 다 무너져 있고. 붕괴 사고로 발생한 진동은 수십 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주민들은 마당에 있던 개와 고양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 뛰어나갔고 땅이 너무 흔들려 집이 무너질 것이 걱정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쾅 하는데 그냥 집이 막 흐너지는 줄 알았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야. 아유, 그래 놀래갖고 앉았다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서. 갑작스러운 대형 붕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붕괴가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사고 당시 CCTV 화면에는 교량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비가 이동 중에 균형을 잃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짓고 있는 교각과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시 교량 위에선 기둥과 기둥 사이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 설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거더 설치를 마치고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시공사 CCTV 화면에선 교량 붕괴 직전 거더를 설치하는 크레인 장비인 런처가 기우뚱하더니 거더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교각에 구조물을 설치한 장비가 이동하던 중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줄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한쪽 거더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충격이 다른 거더로 이어지며 상판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그런 불안한 구조를 버텨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시공 중에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전문가들은 교각도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각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붕괴 충격으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이제 교각 위에 건전도 같은 거는 다시 체크해보고. 구조물 결합에 문제가 있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미흡했을 수 있다며 작업 절차나 자재 사용에 있어서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선 구조 작업이 끝나고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변 도로는 통제됐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윤소영 기자, 사고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제 뒤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진 뒤에도 여전히 사고 수습 현장에는 여러 중장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라면 차량이 다녔을 도로지만 현재는 작업을 위해 통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마지막 실종자를 발견한 뒤 수색과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고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현장 감식과 시공사 관계자 조사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부와 경찰청, 소방청, 고용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공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가 난 교량 아래를 지나는 34번 국도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도로 주변에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에 교각이 서 있어서 교각의 안전진단을 마칠 때까지는 통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역시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한 이재명 대표가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제약할 수는 없다며 세금 정책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소액주주들이 환영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이달 중 처리 방침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의 진영 간 고정관념을 넘나드는 이 대표의 정책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묻자 누른다고 눌러지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뭐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4년 전 같은 채널에 출연했을 때와 비교해 상당히 완화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다주택자의 일종의 투자 아닙니까? 이 대표는 투기적 요소를 억제한다 해도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제약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부동산 세금 정책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근로소득세, 상속세 개편을 제안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서도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이른바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간 겁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기존 진보 진영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할 예정이며 합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보수를 사칭하고 있다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를 두고 여당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얄팍한 술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는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종목이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거래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89,000달러 선, 24시간 전에 비해 6%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개엄 이후 처음 1억 2천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가상화폐 시총 상위권인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역시 줄줄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기대감에 폭등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돌연 급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취임 이후 오히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최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최근 2조 원대 해킹 사건이 발생한 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간 급등했던 코인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언제든 등락이 있으니까는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국내에선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당국의 제재를 받아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습니다. 이서구 대표에겐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업비트 측은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성장한 가상자산 업계의 취약한 관리 시스템은 계속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죠. 졸지 우리나라는 당장 관광산업부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행하기 불안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건데요.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클까요? 계엄으로 치르게 된 또 다른 비용, 오혜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2.3 계엄 발령 직후 국내에 있던 해외 여행객들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계엄이 주는 두려움, 불확실성이 컸던 겁니다. 저희 투어가 취소되긴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취소를 했나요? 계엄령 때문이죠.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적세 국가가 되다 보니까 안 온 경우가 있어요. 특급 호텔들 많이 취소가 된 건 알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우리 여행 수지는 1조 3,761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MBC는 계엄이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여행 수지의 변화를 계절적 영향을 고려해 시계열 예측 방법으로 통계 분석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행 수지가 좋아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꽤 큰 여행 수지가 좋을 뻔했는데
지난해 적자폭을 크게 줄여가던 여행 수지는 작년 12월 갑자기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교수팀은 계엄 이후 불어난 적자 규모가 2,8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여행 관련 고용 역시 한 달 동안 1,79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객이 줄면서 요식업과 대중교통, 유통업계 등 연관 산업에 미친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12월 한 달 증발한 GDP는 4,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엄의 경제적 손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의 직접적인 효과, 아주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여행, 한국에 찾아오는 분들 그 숫자만 본 거니까 되게 좁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산업 분야 그리고 소비와 투자에 미친 영향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의 트럼프 변수까지 겹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끌어내리는 상황. 결과적으로 올해 GDP 가운데 9조 1,500억 원이 사라지게 됐고 계엄의 타격을 입은 지난 4분기까지 더하면 GDP 감소분은 모두 11조 4,440억 원, 국산 중형차 40만 대 값에 달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내렸습니다. 정치, 경제적 불안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금리를 낮춰서라도 자금을 풀어보자는 건데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내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드는 부담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연간 전망치를 한꺼번에 0.4%포인트 이상 조정한 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수출 증가세마저 주춤한 가운데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치자 금리를 낮춰 내수를 살리기로 한 겁니다.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저금리로 인해 환율이나 집값, 가계부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 좀 낮아진다고 가계에서 소비를 더 늘릴 만한 여력이 별로 없어요. 가계부채가 너무 팽창해 있어서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적절한 규모의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1%대 성장률을 전망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라. 단기적으로 없더라도.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여성들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컴퓨터에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걸로 보이는 촬영물까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 김모 씨는 이달 초 경찰서에서 집안에 녹음기가 설치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에선 본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안 믿겼어요. 처음에 좀 보이스피싱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고 그 정도로 그냥 안 믿겼는데 TV 보는 거나 휴대폰 소리,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다 들리고. 녹음기를 설치한 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의 집 현관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김 씨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옷장 위에 녹음기를 달고 지난해 말부터 약 3달 동안 수시로 김 씨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짧은 텀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몰랐다는 게 소름 끼치고 내가 어떻게 눈치를 못 챘지? 피해자는 김 씨뿐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4명이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소리 나면 되게 예민해져요. 잠에서 잘 깨고. 그래서 집에 현관에 이제 따로 CCTV도 설치해놓고. 이 남성은 다른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발각돼 지난 4일 긴급 체포됐고 컴퓨터에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거주지를 부모 집으로 옮겨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불안하죠. 혹시나 또 오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내 얼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도 알고 왜 내가 피해가야 되는 거지 싶기도 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43대 44.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소득 대체율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1%포인트 차로 좁혀진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 조정 장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두고 민주당은 자동 삭감 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한 자동 조정 장치는 말 그대로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좋아지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반대로 인구가 줄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동 조정 장치 없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겠다는 건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노동계와 야권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작아질 게 뻔한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연금 자동 삭감 장치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합시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17%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절대로 도입돼선 안 되는 연금 계엄이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연금과 다른 점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 홍보를 장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 있는.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2월 국회 중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마주 앉아 연금 개혁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AI 기술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죠. 한동안 코딩 교육 바람이 불었는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뜻밖에도 독서와 일상 속 탐구하기를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디어를 지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내세요. 여기서 아이디어는 유용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10주 동안 열리는 AI 청소년 캠프. 처음 모이자마자 학생들은 일상 속 문제를 찾으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비효율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 요즘에 뭐 심각한 사회 문제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도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책 정리, 알레르기 같은 일상의 불편부터 버드 스트라이크, 자살 같은 사회 문제까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10주 안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실제로 뭔가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경험이 됩니다. 제목은 AI 캠프지만 코딩은 안 가르쳐줍니다. 벌레 물린 자국을 분석해 벌레의 특징과 응급 처치법을 알려주는 앱. 지난해 AI 캠프 참가자들이 질문하고 실험하고 탐구하며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사실 정말 코딩을 모르는 친구들이 모이고 힘들게
검색하고 밤마다 이렇게 같이 줌으로 회의도 하고. 그럴싸한 앱을 만드는데 사교육이나 코딩 실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해외에서 A급 AI 인재를 모셔와 딥시크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 빅테크들 간의 AI 경쟁에서 뒤처진 게 현실이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AI를 연구해온 학계와 기업에선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만 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현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었느냐, 그리고 그게 문제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책을 읽어야죠. AI 시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 기술 나오는데 오늘 배운 거가 뭐 2달 후에도 쓰일지 안 쓰일지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에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도 야당 탓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다는 또 다른 음모론을 제시했는데요. 헌재가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극우 유튜버들의 계몽령 주장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야당 탓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입법 폭주,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한 탓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극우 유튜버의 계몽령 주장을 또다시 심판정으로 끌어들인 뒤 자신은 계몽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전반에 걸쳐 이어졌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됐다고 했고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야당과 탄핵 공작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픈 몸을 끌고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조사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한 다른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또 부각시켰습니다. 화재의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무회의의 법적, 절차적 하자에 입을 모은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미 전 국민이 지켜본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대국민 사과나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관심은 사과와 통합이 언급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차례 사과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불안과 놀라움을 준 데 대한 사과였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의 최후 진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은 모두 40분가량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재판 시작할 때까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시작 2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했고요. 아직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더라도 국회 측 발언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11번의 변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선고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마친 뒤에 변론을 종결합니다. 다만 선고는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헌재는 보통 변론을 종결할 때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는데요.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과정이 필요해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2, 3일 전에야 선고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거든요. 전례대로라면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선고가 예상됩니다. 네, 이제 다른 변수가 없다면 3월 초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혹시 모를 변수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헌재가 결론을 모레 27일 오전 10시에 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기존 일정대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평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새로 임명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9인 체제가 되면서 변론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조사 등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모레 있을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올해 두 번째 시범 경기에서 첫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강속구를 공략한 홈런이어서 올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이틀 전 첫 시범 경기에 이어 이정우는 오늘도 첫 타석부터 화끈했습니다. 시속 156km의 빠른 공을 제대로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올해 시범 경기 첫 홈런을 날렸습니다. 배트에 맞자마자 환호성이 나올 만큼 제대로 걸린 타구였습니다. 콜로라도 팀 내 유망주 1위인 상대 투수 돌랜더도 이정우에게 내준 홈런을 아쉬워했습니다. You know, I did everything I wanted to do. Obviously, misexecuted my pitch, and he took advantage of it. So. 스프링 캠프 소집 직후 스윙 금지령까지 내릴 정도로 이정우를 특별 관리했던 멜빈 감독도 배트가 나갈 만한 공도 잘 참았다면서 이정우가 훨씬 편해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오늘 신시내티전에 결정한 가운데 김혜성의 개막전 명단 경쟁자로 꼽히는 아웃맨은 중견수 자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김혜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다양한 능력이 팀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지난해 KBO 리그의 MVP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다 실책의 오명을 싣고 수비까지 완전체가 되겠다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캠프 닷새째인 기아 전지훈련장. 김도영이 연습 경기 출전 대신 수비 훈련에 한창입니다. 김민우 수비 코치의 타구를 백핸드로 걷어내 빠르게 송구로 연결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고. 지난 시즌 최연소 30홈런 30도루 포함 말 그대로 역대급 시즌을 보낸 김도영. 그럼에도 수비 훈련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숫자가 실책 개수이다 보니까 실책 개수를 일단 제일 줄이려고 하고 지난해 리그 최다 실책을 기록한 아쉬움 속에 스스로 수비 약점의 근본적인 이유를 첫 스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묶이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뒤로 흘려보내는 타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타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공이 오면 그냥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근데 이렇게 있다가 점프하고 스타트 반응을. 현역 시절 골든글러브 3루수였던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수비 욕심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탑이죠, 탑.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고 연차가 쌓이면서 줄어들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엄청 좋은 수비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경기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최상의 공격력에 비해 수비가 아쉽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김도영. 올해는 공수 모두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며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김도영 선수와 드래프트 1차 지명 때부터 라이벌로 얽혔던 선수죠.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재활을 마치고 실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호주 1차 캠프에서 5차례 불펜 투구 뒤 오키나와에서는 처음 불펜에 선 문동주. 작년 9월 어깨 통증 이후 재활을 거쳐 실전 복귀를 앞둔 문동주의 투구에 이적생 동료 엄상백은 물론 기아 이일이 등 다른 팀 선수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력을 다해 공을 던지던 문동주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듯 하체를 움직여보기도 했고 디딤발까지 보폭을 재며 다양한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공을 던진 뒤에는 원하는 공이 나오지 않아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한 개를 더 던졌거든요. 근데 똑같이 던져가지고 저 스스로 좀 멍청하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약간. 2년 전 신인왕을 차지하고도 작년 전반기에 6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부진했던 문동주. 류현진의 엄상백 영입까지 한화 선발진이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꿈의 선발진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또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교되는 김도영과의 경쟁 구도 역시 자극제가 되는 상황.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욕은 더 커졌습니다. 도영이는 지금 KBO 리그 정상에 있는 선수고 아직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의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만 잘한다면 그런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여지지 않을까.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환상적인 덩크입니다. 믿기지 않는 탄력으로 2번이나 동료들을 난리나게 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긴 추위는 물러갔지만 2월 한파의 여파로 한라산 백록담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탐방로는 2m가 넘는 설벽에 가로막히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길트기 작업을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 달째 역대 최장기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통제는 3월 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반짝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밤에는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의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은 내일 오후까지 강하겠는데요. 조그만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과 제주도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작년 11월 7일 기억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사과드린다며 선체로 했던 이전과 달리 특유의 포즈를 취한 채 앉아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웃으며 거짓말을 하고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다 들리는데 반말까지 했죠. 그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발끈해서 검찰이 기소 못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근거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사과한 건지 어리둥절하던 기자에겐 대통령실이 직접 무례하다며 태도를 고치라는 입장까지 냈죠. 한 달쯤 있으면 비상계엄으로 싹 다 잡아들여서 수거하려던 속셈이었을 테니 대국민 담화 따위는 귀찮고 우스웠을 겁니다.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